지금 세계 군사력 평가판이 발칵 뒤집혔다.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력 상위 5위권으로 공식 거론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불과 반세기 전 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이제는 전차와 미사일, 레이더와 반도체로 세계 안보 지형을 흔들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같은 군사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이름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는 묻고 있다. 한국은 언제 이렇게 강해졌나?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이 따라온다. 이 성장은 정말 최근의 일일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준비된 결과일까?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한다. 전 세계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대한민국의 기술 DNA. 19만 6,070년대 한 사람의 선택으로 시작된 국가 설계가 어떻게 오늘의 반도체와 방산, 군사력으로 이어졌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한국의 과거뿐 아니라 다음 미래까지 보이게 될 것이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가난했다. 전쟁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국토는 폐허에 가까웠다. 국민소득은 세계 최하위권이었고 산업이라고 부를 만한 기반도 거의 없었다. 농업이 국가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술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먼 이야기였다. 세계는 한국을 원조받아 살아가는 나라로 인식했고 스스로도 선진국을 꿈꾸기에는 너무 벅찬 현실에 놓여 있었다. 군사력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무기는 대부분 외국에 의존했고 국방은 곧 외교와 원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사회를 지배하던 정서는 명확했다. 우리는 약소국이며 따라갈 수는 있어도 앞설 수는 없다는 체념이었다. 기술은 사와야 하는 것이었고 산업은 외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은 생존을 목표로 한 나라였다.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은 먼 이야기였고 기술 강국이나 군사 강국이라는 개념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이 평범하지만 결핍된 일상이 훗날 세계를 놀라게 할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이었다. 이 절박한 현실 속에서 국가가 하나의 질문과 마주한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냉전 체제는 한반도를 최전선으로 만들었고 안보 위기는 상시적이었다. 외부 환경은 한국에게 선택을 요구했다. 계속 원조에 의존하는 나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 박정희 정부는 이 질문 앞에서 결단을 내린다. 답은 명확했다. 경제와 안보는 분리될 수 없으며 산업 없는 국가는 군사력도 가질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중공업 육성 전략이다. 철강, 조선, 기계, 화학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키우겠다는 선언은 당시로서는 무모해 보였다. 자본도 기술도 경험도 없는 나라가 중공업을 한다는 건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었다. 국가 생존을 위한 모험의 부름이었다. 산업을 키워야 군대를 지킬 수 있고 기술을 쌓아야 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인식이 처음으로 국가 전략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이 모험의 부름에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반대는 안팎에서 동시에 터져나왔다. 국내에서는 가난한 나라가 무슨 철강이냐, 기술도 없이 중공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외국의 시선은 더 냉담했다. 한국이 철강소를 짓겠다고 하자 선진국들은 경제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차관은 부담이었고 실패하면 국가는 파산할 수 있다는 경고도 쏟아졌다. 실제로 중공업 육성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는 고위험 전략이었다. 실패의 책임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이 떠안아야 했다. 그만큼 두려움과 주저는 컸다. 당시 한국 사회는 아직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기술은 따라가는 것이라는 인식, 우리는 늦었다는 패배감이 여전히 강했다. 모험의 부름 앞에서 국가는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이 거부의 순간은 중요했다. 이 두려움을 넘지 못했다면 이후의 모든 변화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택해야 했다.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위험을 감수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박정희 정권이 제시한 해법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방향은 분명했다. 기술은 외국에서 완성품으로 사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제도를 통해 내부에서 축적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 시기 국가는 스스로를 멘토로 설정한다. 첫 번째 도구는 제도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단순한 성장 목표가 아니라 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한 설계도였다. 두 번째는 기관이었다. 1970년대 초 포항 종합제철, 오늘의 포스코는 한국이 기술국가로 가겠다는 선언이었다. 철강은 모든 산업의 뼈대였고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조선도 자동차도 군수산업도 불가능했다. 세 번째는 사람이었다. 공업고등학교와 기술교육기관이 전국에 설립되었고 기술 인력이 국가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연구개발 예산은 많지 않았지만 방향은 명확했다. 기술을 배우고 쌓고 반복하라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위험을 대신 감수했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초기 투자와 실패의 부담을 국가가 떠안았다. 박정희 정권의 역할은 기술을 직접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강제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 순간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기술강국이라는 개념을 배우기 시작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첫 번째 관문을 넘는다. 포항제철의 용광로에 불이 들어오고 조선소의 도크가 바다를 향해 열렸다. 자동차 산업이 태동하고 기계와 화학 산업이 동시에 확장된다. 이 변화는 단순한 산업 증가가 아니었다. 국가의 진로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다. 중공업 육성은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다. 실패하면 국가 재정은 무너질 수 있었고 성공해도 단기간에 성과를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멈추지 않았다. 기술은 느렸지만 속도는 빨랐다. 외국 기술을 들여와 배우고 그대로 모방한 뒤 다시 개선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숙련공과 기술자가 축적되기 시작했고 산업 현장은 곧 거대한 학습장이 되었다. 세계는 여전히 한국을 낮게 평가했지만 한국은 내부에서 다른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농업 국가가 아니었다. 제조업 중심 국가로 진입한 것이다. 이 첫 관문을 통과한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가난한 나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미래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 관문을 넘었다고 해서 길이 평탄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진짜 시험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오일 쇼크는 산업국가로 막 출발한 한국 경제를 정면으로 강타했다. 원자재 가격은 급등했고 외채 부담은 커졌다. 기술은 여전히 부족했고 품질 경쟁력도 불안정했다. 이 시기 한국은 동시에 시험과 동맹, 그리고 적을 마주한다. 동맹은 외국 기술 협력과 수출 시장이었다. 일본과 미국의 기술을 배우고 그들의 기준을 따라잡기 위해 내부 표준을 끌어올렸다. 반면 적은 분명했다. 기술 장벽과 선진국의 보호무역,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차별이었다. 한국 제품은 싸지만 믿기 어렵다는 인식과 싸워야 했다. 내부적으로도 노동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누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다. 국가는 정책으로, 기업은 현장으로, 노동자는 숙련으로 버텼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한국은 기술을 단순히 수입하는 나라에서 기술 격차를 계산하고 줄이는 나라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시험은 거셌지만 2단계에서 한국은 글로벌 경쟁의 규칙을 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한국이 기술 강국을 향해 가는 동안 정체성의 변화가 필요했다. 따라잡는 기술에서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기술로 가는 전환점이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은 자동차, 전자, 조선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단순히 수출 실적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기술의 심연으로 들어가야 했다. 한국은 이제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우리는 단순히 세계 시장의 저가 공급자가 되려는가? 아니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가? 이 질문은 조직과 개인 모두의 철학을 흔들었다. 기술은 양산의 속도가 아니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으로 바뀌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국가주도 모델과 민간 기업의 역동성이 충돌하기도 했다. 일부는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한다고 비판했고, 다른 일부는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기술 전략이 부재한다고 맞섰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한국은 빠르게 학습했다. 연구개발 예산이 증가했으며 대학과 기업 간 협력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했다. 기술 표준을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 표준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한국이 심연을 통과하는 핵심이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정체성은 기술의 추격자에서 기술의 주도자로 재정이 되기 시작했다.
시면의 접근은 단지 산업 구조의 변화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기술 철학을 바꾸는 전환점이었다. 1997년 말 한국은 역사상 가장 큰 경제 위기를 맞이했다. 외환위기, 흔히 IMF라고 불리는 그 사건은 한국 경제 전반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넣었다. 환율은 급등하고 기업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수출은 한풀 꺾였고 금융 시스템은 붕괴의 위기 속에 놓였다. 이 시대를 경험한 국민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외환위기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다. 한국의 산업 체계와 기술 전략 전체를 흔드는 최대의 시험이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돌입했고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줄어들었고 혁신의 추진력은 위축됐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한국 사회가 실패를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다. 이전까지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던 문화가 생존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바뀌었다. 이 시기 한국 반도체 산업이 도약을 이루기 시작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위기의 순간 한국은 선택했다. 단순히 위기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실행했다. 메모리 반도체와 IT 산업이 그 중심에 있었다. 이 시련은 한국 산업 전체를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은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경제적 충격은 컸지만 위기를 극복한 경험은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으로 자리 잡았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한국은 보상의 순간을 맞이했다. 희생과 선택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의 중심으로 빠르게 진입하기 시작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한국을 세계 무대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은 DRAM과 NAND 플래시 시장을 장악하며 글로벌 점유율을 높였고 이는 곧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임을 입증하는 상징이 되었다. 조선업 역시 초대형 선박과 LNG 운반선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제조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전자산업은 소비자 가전부터 모바일 기기까지 폭넓은 영향력을 가진 산업으로 성장했다. 이 보상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었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국가와 기업이 함께 쌓아온 전략의 결실이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수출 국가가 아니라 기술 주도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세계는 한국의 빠른 성장 속도를 주목했으며 한국 기업들은 품질과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이 기술을 누적해온 방식,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도 방향을 잃지 않았던 전략의 승리였다. 이 보상은 과거의 성과가 아닌 미래를 위한 토대였다. 한국은 세계 산업의 중심에서 다시 한번 도약할 실마리를 찾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보상의 시간을 지나 한국은 다시 길 위에 오른다. 이제 목표는 생존이나 추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우위였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은 산업 구조를 재정렬하며 다음 국면을 준비한다. 반도체는 단순한 수출 품목을 넘어 국가 전략 자산이 되었고 통신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축되었다. 방산과 항공우주, 원전과 에너지 기술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분야로 재편되었다. 이 시기의 귀로는 과거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최종 대결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글로벌 시장의 규칙은 더 복잡해졌고 기술 패권 경쟁은 본격화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공급망을 흔들었고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는 위치에 놓였다. 동시에 시간 압박도 커졌다. 기술 주기의 속도는 빨라졌고 인재 경쟁은 치열해졌다. 한국은 국가 전략과 민간 혁신을 다시 연결해야 했다. 이 단계에서 한국은 연합을 모색한다. 동맹국과의 협력, 글로벌 표준 참여, 그리고 내부 생태계의 결속이 핵심 과제가 되었다. 귀로의 의미는 분명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 속에서 승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클라이맥스는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은 다시 한번 공정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2025년을 전후해 한국은 군사력과 방산 역량에서 세계 상위권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K-방산은 단기간에 수출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안보 시장의 핵심 공급자로 부상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기술 신뢰의 증명이었다.
반도체와 통신 인프라는 군사력과 직결되는 전략 기술로 재인식되었고 한국의 산업 기반은 국가 안보의 근간으로 작동했다. 이 부활은 우연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 DNA가 위기와 선택의 순간마다 작동한 결과였다. 한국은 더 이상 예상 밖의 나라가 아니었다. 세계는 한국을 계산해야 할 변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완결이 아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과거를 증명하는 데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차세대 통신이라는 새로운 시험대 위에 서 있다. 공적 무대에서의 승리는 다음 시험을 위한 자격일 뿐이다. 이 여정이 남긴 영약은 하나의 교훈으로 압축된다.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가 아니라 선택을 제도로 만들 줄 아는 나라라는 사실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설계된 중공업과 기술 인력 양성의 구조는 형태를 바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술은 개인의 재능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결과라는 인식이 한국의 경쟁력이 되었다. 이제 이 영약은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야 한다. 인공지능과 양자기술, 육지통신과 같은 미래 기술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다. 하지만 방향을 정하고 사람을 키우며 실패를 감당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결과는 다시 축적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과거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속임이 아니라 준비였다. 영약을 들고 귀환한 영웅의 역할은 분명하다. 성과를 제도화하고 공동체 전체의 힘으로 확산시키는 것. 대한민국의 다음 기술 DNA는 바로 지금 다시 설계되고 있다.